네,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세포가 죽는 방법이 자살과 타살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제가 했었죠.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1 세포 자살은 세포 죽음의 한 형태이다. 세포 괴사란 말이 나오죠. 세포가 물리적인 손상, 독성 혹은 혈액 공급이 끊긴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에서 세포가 죽어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괴사를 겪는 세포는 팽창하고 세포 소기관이 파괴되어 결국 세포가 터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세포 성분에는 다양한 소화효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특히 이제 라이소솜에 붙어 있는 이런 효소들, 이것들은 인접세포에 손상을 또 유발하고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열을 내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딱지 주위에 붉어진 피부에서 또 세포 괴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칼에 비었다. 그 부분이 바로 세포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포 괴사고, 이와 달리 잘 계획된 세포 죽음, 세포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이제 에이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에이포토시스는 어원이 잎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중에서도 제 기능을 다한 이제 낙엽이 될 것들은 나무에서 떨어지죠. 그걸 이제 표현해서 나온 이름이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1972년도에 외과 의사인 분이 그 용어를 처음 만들고,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그림을 이렇게 분이 이제 그렸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A는 에이포토시스가 되어 있고요. B는 네크로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에이포토시스로 가느냐 네크로토시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이포토시스를 보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알 몰폴로지가 이렇게 유발됩니다. 그 다음에 DNA 프라그멘트, DNA가 이제 핵 안에 있는 DNA가 잘립니다. 뉴클리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뉴클리어 체인지, 핵이 어떻게 되죠? 핵이 막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분열되는 형식들입니다. 분열되는 형식들. 이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DNA가 손상이 입는다든지 세포 내 소기관이 분해되는데, 거기에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하게 되겠고, 그 효소들이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이런 세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쪼가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쪼가리 난 것들은 매크로파지와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습식하여서 청소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에 비해서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막이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세포막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적혈구가 전홍축에다 담아놓으면 물이 유입되어서 적혈구가 도넛 모양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풀어 터지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이게 동일한 그런 현상들입니다. 즉 세포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세포막이 차단 역할을 못하니까 물 같은 것들이 세포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면서 세포가 이렇게 팽균되는 현상들이에요. 스웰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스웰링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결국 멤브레인 브레이케이지가 일어나서 세포가 터집니다. 그런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인접세포에다가 네거티브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 밑에 왼쪽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그림 보니까 손이 우리가 발생 과정에서는 처음에 발생할 때는 물갈퀴처럼 되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그다음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사라지는 현상. 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게 돼서 하나의 개체가 발생할 때는 초창기에는 XY, XX에 상관없이 남녀 생식기가 동시에 발달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도 에이포토시스 과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이제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야 될 세포에서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반대의 경우,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이거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세포다,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서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캔서, 암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살아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포들, 예를 들어 면역계 세포가 기능 부전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 퇴행성 질환들이 전부 다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세포에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이런 신경 독성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은 네크로시스와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날 때 셀 사이즈, 획의 형태 변화, 그다음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내용은요. 결국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의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조기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아주 빠르게 세포 손상을 유도하는 유전자, 세포 손상을 막는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유전자나 효소의 활성은 증가되고 세포의 사멸을 막아주는 데 관여하는 인자들의 발현은 활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에 의해서 세포가 스스로 죽게 하는, 그래서 어떤 신호는 세포 자살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또 어떤 신호는 세포가 파괴되도록 유도한다. 그런 안티에이포토틱, 프로에이포토틱, 이것들이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포가 죽느냐 아니면 과도하게 정식을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신호가 우위가 점하게 되면은 핵질이 농축이 되고 세포는 이오세포로부터 분리되어서 축소되고 결국 분해되어서 마약으로 둘러싸인, 이게 중요하죠. 마약으로 둘러싸인 깨끗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포가 안으로 유입되고 이것을 다른 세포나 면역세포가 와서 이제 청소 작업을 끝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 몸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특히 이제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 에이포토시스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이탈돼 나가죠. 떨어져 나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피부에는 에이포토시스에 의해서 죽은 세포들이 이탈돼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세포 자살은 모든 생명체의 삶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좀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왼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했죠. 그래서 개체의 발생 중에 불필요해진 뇌의 절반이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발생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 사이에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자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에서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서 손상되기 쉬운 세포는 하루나 이틀밖에 살지 못하고 자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소아상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나 닷새에 새로운 세포로 완벽하게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가 분리되어서 디퍼런시에이션을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상피세포로 가면 또 위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5-1로 갑니다. 줄기세포 이야기가 나오네요. 성체에서 세포가 계속 죽어나간다면 이를 교체할 세포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바로 줄기세포죠. 자, 그 다음 트래그래프. 인체의 모든 세포는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세포에서 생성이 되죠. 이 초기 세포와 이후에 형성된 세포는 세포 분열을 유사 분열이라고 그러죠. 이런 알려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식을 하겠죠. 인체에서 가장 최초로 존재하는 세포를 우리가 전형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특성화된 세포로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형성능을 가진 세포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능적인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어떤 쪽으로 분할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손상된 조직이나 기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고민하고 있죠. 발생 사일제가 되면 배아의 전형성능을 가진 세포는 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세포는 분화 가능한 운명의 범위를 좁혀서 제한된 분화 능력을 지닌 다형성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형성능을 갖는 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세포로 다 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가 이제 분리되면 유기체는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분화를 유도하여서 또 새로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또 이식하는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연속 문제로 갑니다. 야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야한 이야기. 야한의 방문 후 야한의 경부 조직 슬라이드는 컴퓨터화된 세포 분석 시스템을 통해 조사되었고 비정상 크기와 형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병리학자들이 하게 되겠죠. 컴퓨터는 세포학자가 다각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야는 두 번의 도말 표본 검사 결과가 밑에 나와 있네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야의 비정상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의 결과, 그 다음 밑에는 야의 두 번째 2차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 결과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봐주세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요. 야의 형성 이상 증상은 완화가 된 것인가 혹은 악화된 것인가, 이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위에가 초창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 나타난 게 두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6번 문제에 대한 당신의 답을 이용하여서 야의 HPV 감염 여부는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면역 체계에 의해서 제거되어 있는지를 예측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에 있는 A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진하게 염색된 것이 핵입니다. 진하게 염색된 것이 핵이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핵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핵이 큰 모습의 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모습의 핵을. 근데 왼쪽에 보게 되면은 핵의 모양이 작아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핵이 크고 상대적으로 세포질의 양이 작아요. 그 말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포질의 양은 작고 계속 분열을 하니까, 기는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분열을 하다 보니까 세포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암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B의 경우에는 자그마한 점이 하나씩 중간에 있죠.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그에 비해서 세포질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열을 조금 확대해서 B를 보여줬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B의 결을 봐서는 그게 정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6은 뭐 당연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겠고, 문제 7은 아무래도 이제 HPV 감염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태의 결과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 보긴 뭐 줄기세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생략하고요. 6번 기관 잠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우리가 모인 거, organ, 기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체의 기관은 4가지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는 4가지 조직 모두가 연합된 기관의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있네요. 보통은 피부를 인체의 바깥 표면을 감싸는 얇은 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인 총 몸무게의 16%를 차지하는 가장 무거운 단일 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 플러스 왼쪽 그림입니다. 결국 피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집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을 위한 조직의 집합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낭, 땀샘, 감각수용기, 또 표피, 그 다음 진피. 표피는 장벽을 형성하고 진피는 외분비샘, 혈관, 근육, 신경말단, 그 다음 피하 조직, 지방세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 보니까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포크린샘. 생식기관 항문 겨드랑이와 눈꺼풀에 존재하며 공포나 성적 쾌감에 반응하여서 어떤 왁스상이나 점성의 유수물질을 분비하는 거, 그런 표현이 있고, 감각신경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고, 물론 여기 당연하게 동맥, 정맥의 모세혈관들이 빡빡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위로 가니까 이제 피지샘, 외분비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잇목은 근,
잇목은 여기서 수초화해서 모낭을 또 수직으로 잡아당겨서 우리 닭살 생긴다 할 때 관여하는 근육이 바로 잇목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부, 표피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 연결되어 있죠. 표피, 인지질, 기질, 방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표면의 각화세포, 케라틴 성분을 담당하고 있죠. 자, 상피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것은 데스모즘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이제 우리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멜라닌 세포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 그림은 표피와 진피 사이를 연결하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언급했던 헤미데스모즘, 귀즙판 이런 것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니까 흑색소 세포증, 멜라노마죠. 우리 피부암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게 악성화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뭐 피부암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89페이지에 있는 연수 문제 결론 한번 정리해 주시고 90페이지에 있는 요약 부분 우리 3장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시켜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기 바랍니다. 4장 에너지와 세포 대사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생물계의 에너지, 그 다음 화학 반응, 효소 대사 이런 게 있는데 1번, 2번 부분은 빨리 생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로 갑니다. 94페이지 보니까 슈미트 박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슈미트 박사.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슈미트 박사와 제자들은 분리된 내피세포를 인공기질에 심은 후 세포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만일 이 일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몸의 혈관을 대체할 수 있다. 즉 몸의 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왜 생물학자들은 핵산, 단백질,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 분자들의 어떠한 조합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뚜렷한 속성이 획득되는지 설명할 수 없을까? 참 답은 말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발상 이런 개념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성이 뭔지 이를 알아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지금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표 4-1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성이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은 지금 슈미트 박사와 같은 분들이 생체 외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슬라이드 위에서 유전자 칩을 활용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들을 집합시켜서 조직화시켜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드는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장에서의 연속 문제는 3장에서 언급된 테이스압병이 되겠습니다. 연속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스압. 치명적인 유전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테이스압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합니다. 이 그림을 봐주세요. 우리가 생화학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헥소 사미니데이즈 A 엔자임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앞 시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뇌화신경세포에 당과 지질 성분으로 구성된 강글리오시드라고 이름 붙여진 물질들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이 되는 병이에요. 이 강글리오시드는 비정상적인 축적은 중추신경계의 점진적인 파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81년 영국의 안과의사 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또 사학이라고 하는 미국 신경과 의사에 의해서 이것이 더욱더 연구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테이스삭스 디지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 자, 생명세포가 있고 거기 비해 보니까 뭐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가 분비가 되죠. 생명세포가 정상적인 생명세포라면은 이 헥소사미데이즈 A라고 하는 요소가 정상적으로 존재하여서 강글루시드를 분해하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은 독성이 없는 쪽으로 제거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결론적인 게 왼쪽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니까 사이토플라즘 멤브레인, 세포질 막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GM2라고 이름 붙여진 간글루사이드가 있어요. 이것을 분해하는데 관여한 효소가 결핍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난다는 것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른까지 쭉 발달 과정에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헥소사미네이즈 A라는 효소가 어디서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라이소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정상적인 이 효소를 가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라이소즘 위드 뮤탄트 헥소사미네이즈 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기질이 계속해서 분해되어서 밖으로 빼내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계속 축적되어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뇌나 신경세포가 이제 독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능장애를 나타나는 병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합니다. 정략 결혼이 일반화된 미국의 전통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랍비.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는 생명을 구해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의 성현 이런 분들을 이제 이끌는 용어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어떤 그 신생이라는 의미. 이건 좀 우리가 뭐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이 말이 나와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여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A라고 하는 가게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B라고 하는 가게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생명을 구해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랍비는 동유럽 혈통의 미국 유태인 3,600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자, 3,600명당 한 명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질환이죠. 우리가 희귀성 질환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10만 명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3,600명 중 한 명이면 굉장히 빈도가 높은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죠. 그래서 태이삭병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개인의 비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4살까지 살기 힘들고 치료법이 없네요. 그가 작성한 가계도에 기초해서 랍비는 치사 유전자를 가진 두 유대인 간의 결합을 피하도록 할 수 있다. 즉 A라고 하는 가계와 B라고 하는 가계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지 이걸 결정하는 조언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히스토리 안에는 A와 B의 가계에 이 테이삭과 같은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할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인공이 사라와 데이비드네요. 사라와 데이비드는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자신의 유대인 가계 때문에 그들이 낳을 아기가 테이삭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결혼 6개월 전 그들은 테이삭병의 유전자 보유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학 전문 상담가와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사다실은 외부 환경 사이에서 에너지 이동. 지금 우리가 4장에서는 에너지와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그림에서 알아다시피 결국 우리가 사람에서 쓰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죠. 그것들이 식물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은 결국은 에너지의 유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4-1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간단하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공을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위에 올라간 것들은 또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열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열을 보존하느냐, 손실하느냐, 에너지를 보존하느냐, 손실하느냐의 과정을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96페이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생략합니다. 그럼 97페이지에 오게 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반응. 다음 페이지 그림을 봐주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 이 화학 반응 그림은 활성화 에너지, 효소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초기 에너지의 준위를 좀 높여서 최종 에너지의 준위를 굉장히 낮게 해주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힘, 초기 힘입니다. 초기 힘.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열 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도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고요. 그에 비해서 흡열 반응은 그 반대가 되겠죠. 흡열 반응은 반응이 끝난 다음에 초기 에너지 준위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흡열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면에 흡열 반응은 에너지의 유입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즉 에너지의 유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대사학적으로 AT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 이 그림에서 A의 그림은 4장에서 우리가 좀 더 나눌 효소라고 하는 개념. 효소라고 하는 개념은 A라고 하는 물질을 B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반응, 그런 그림이 되겠고, 그 그림이 4-5의 그림입니다. 4-5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나타난 그림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할 내용들이 100페이지에 있는 효소 부분입니다. 효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좀 만나서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